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4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4번을 보도록 하세요. 활성탄을 이용해서 hợp 착법으로 A 폐수를 처리하고자 한다. 폐수 내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30mg/L에서 10mg/L로 줄이는 데 필요한 활성탄의 양은 얼마이냐. 자, 공식이 주어졌어요. m분의 x는 kc m분의 1승에서 m이라는 것은 활성탄의 주입 농도, x라는 것은 농도차. 자, 여기서 농도차라는 것은 입구 농도 마이너스 출구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K는 상수, N 상수. 여기서 C라는 것은 출구 농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M이라는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는데 농도차가 지금 30mg/L에서 10mg/L로 줄이고자 해요. 그럼 입구 농도가 30, 출구 농도가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K가 얼마죠? 0.5, N은 1, 그리고 C0가 10mg/L. 따라서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4.0mg/L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공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X가 뭐를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X라는 것은 입구 농도 마이너스 출구 농도. 자, 그리고 C는 출구 농도를 이야기한다는 것만, 의미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에 보시게 되면 염소 살균 능력이 높은 것부터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장 높은 것은 pH가 염소 소독을 했을 때 pH가 낮을 때 발생한 HOCl. 그 다음 두 번째로 OCl-. 가장 살균력이 낮은 게 클로라민이 되는 거죠. 클로라민. 자, 따라서 HOCl이 가장 커요. 자, 그 다음에 OCl-, 그리고 클로라민. 클로라민은 NH2Cl, 모노클로라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대신에 클로라민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HOCl은 OCl-에 비해서 OCl-보다 80배 이상 강합니다. 소독제로서. 자, 그리고 36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수분 함량이 25%인 쓰레기를 건조시켜 수분 함량이 10%인 쓰레기로 만들려면 쓰레기 1톤당 증발해야 하는 수분량은 얼마인가? 여기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건조를 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건조. 그죠? 자, 건조 전의 함수율이 25% P1이 되는 거예요. 건조 후에 수분 함량 10%가 P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톤당이라고 그랬으니까 W1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00kg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증발시켜야 되는 수분량, 다시 말해서 처리는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처리를 하잖아요. 건조를 통해서. 따라서 증발해야 하는 수분량은 W1에서 W2의 값을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W2가 없으니까 설러지 공식을 이용해서 W2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설러지 공식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에서 W1이 1000kg이에요. P1이 25%, P2가 10%. 그러면 W2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따라서 W2를 W1에서 빼줘.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증발시켜야 하는 수분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166.67kg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직 운반차에서 시료 채취 방법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무작위 채취 방식을 택한다. 답은 수직 운반차 2에서 3대 간격으로 채취한다. 답은 한 대에서 10kg 이상씩 채취한다. 답은 기계식 압축차의 경우에 배출 초기에서만 채취한다. 자, 기계식 압축차 같은 경우에서는 배출 초기, 배출 중기, 배출 후기,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측정하는 게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과 연관된 사건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폐기물에 유해 폐기물을 매립해서 발생한 사건이죠. 그래서 유해 폐기물을 매립해서 발생했던 사건이 러브캐널 사건이에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런던 스모그 사건은 대기오염하고 관계 있는 사건. 미나마타병은 우리가 공해병, 주로 이제 수질에서 발생하는 공해병인데 미나마타병은 수원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뇨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유기물의 농도미 염분 함량이 어때요? 높죠. 우리가 먹어서 배출하는 게 분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유기물이에요. 그리고 좀 짜게 먹잖아요. 따라서 유기물의 농도 높고 염분의 함량이 높죠. 그리고 질소의 농도가 높죠. 왜?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토사와 협작물이 많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따라서 카본.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면 자, 분뇨는 고액 분리가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고액 분리라는 게 뭐죠?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것을 고액 분리라고 하죠. 분뇨는 고액 분리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40번. 폐기물의 최종 처분으로 실시하는 내륙 매립 공법으로 틀린 것은 내륙 매립 공법과 해안 매립 공법 두 가지가 있죠. 자, 먼저 가번의 셀 공법. 셀 공법은 내륙. 다음에 압축 매립 공법 내륙. 다음에 박청 뿌리 공법은 해안. 다음에 도량형 공법 내륙. 따라서 해안 매립 공법이 답은이 정답이죠. 박청 뿌리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밑면이 뚫려 있는 이제 밑면을 우리가 닫고 열 수 있는 바지선이 있어요. 그 바지선에 폐기물을 싣고 나가서 우리가 매립하고자 하는 지점에 아래쪽에 열어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이 뿌려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매립하는 것을 박청뿌리 공법. 반면에 우리가 셀 공법이라는 것은 셀을 지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셀에 우리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그래서 샌드위치 공법과 달라지는 게 뭐냐면 샌드위치 공법은 매립하고 복토하고 매립하고 복토하고 이게 샌드위치예요. 그럼 샌드위치는 침출수가 전체로 이동하고 화재가 나면 전체가 화재가 나거든요. 근데 셀 공법은 우리가 일정한 셀에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압축 매립 공법이라는 것은 포대 같은데 폐기물을 넣어서 압축을 한 다음에 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매립하니까 우리가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되겠죠. 반면에 도량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도량을 파는 거예요. 도량을 판 다음에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량을 파면 흙이 나오겠죠. 그걸로 복토를 하는데 도량형은 특징이 단층 매립을 하는 게 도량형이죠. 그래서 유일한 단층 매립이 도량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가스 성분 중에서 저온부식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저온부식이라는 것은 노점 온도 이하가 돼야 돼. 그래서 노점 온도를 150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50도 이하가 되면 뭐가 급증하느냐 하면 황산화물 중에서 황산이 급증을 해서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저온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산화물이 정답. 황산화물이 되고 H2SO4 황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42번 폐기물 중에 열량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 중 소각과 열분해의 공정상의 차이점을 알맞은 것은 자, 소각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하는 것,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공기니까 공기를 공급을 하느냐, 공기를 공급하지 않느냐 따라서 공기의 공급 여부가 가장 큰 차이죠. 소각은 공기를 공급하고 열분해는 공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분해라는 것은 무산소 상태에서 우리가 가열을 해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하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퇴비화 시에 부식질의 역할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토양능의 완충능을 증가시킨다. 답은 토양의 구조를 양호하게 한다. 답은 가용성 무기질소의 용출량을 증가시킨다. 가용성 무기질소의 용출량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감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용수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고요.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중간 처리 기술로서 압축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압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량을 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부피 감소, 소각의 용이, 그리고 운반비의 감소, 매립지 수명 연장. 자, 여기서 우리가 틀린 게 뭐냐면 태우려고 하면 압축되어 있는 상태가 잘 탈까요? 아니면은 압축이 되지 않은 상태가 잘 탈까요? 그렇죠. 압축이 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로 보면 입자가 큰 게 소각이 잘 될까요? 아니면 입자가 작은 게 소각이 잘 될까요? 입자가 작은 거. 그래서
완전 연소를 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폐기물이나 연료를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뿌려주면 돼요.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압축을 하게 되면 소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소각이 용이한 것은 소각 용이는 파쇄의 목적. 그래서 파쇄를 하게 되면 입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소각이 잘 되죠. 완전 연소가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기후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과 종류가 달라진다.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수거 빈도가 잦으면, 여기서 수거 빈도가 잦다는 것은 수거 빈도가 많으면, 자주 수거를 해가지고 가면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죠. 그리고 재활용품의 배수 및 재이용률이 높을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어때요? 감소하죠. 그래서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회수나 재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폐기물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량입니다. 감량. 감량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중간 처리 과정에서 수직형 공기 선별기를 이용해서 선별할 수 있는 물질은,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공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별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자석을 이용하겠죠. 자력 선별. 자, 그리고 금속. 여기서 이제 금속이라고 하면 비철 금속이라고 만약에 나타내면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아연, 이런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서는 와전류 선별법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퇴비 속에 들어가 있는 유리나 돌을 선별해내는 과정은 세카트,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따라서 46번은 라번, 플라스틱이 정답이 되겠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기름 성분 분석 방법 중에서 중량법, 노말핵산 추출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25도씨의 물중탕에서 30분간 방치하고 따로 물 20ml를 취해서 시료의 시험 방법에 따라서 시험하여 바탕시험액으로 한다. 나번 폐기물 중에 비교적 휘발되지 않은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 유성물질 중 노말핵산에 용해되는 성분을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 대상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 대상 물질은 어떤 물질들이 적용 대상이냐? 보시면 비교적 휘발이 되지 않는 탄화수소, 휘발이 되면 안 돼요.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 유성물질 중에서 노말핵산에 용해되는 성분이니까 비교적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 유성물질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적당한 응집제 또는 흡착제 등을 넣어서 노말핵산 추출 물질을 포집한 다음 노말핵산으로 추출해서 잔류물의 무게를 측정해서 노말핵산 추출 물질의 양으로 한다.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시료의 적당량을 분별 깔때기에 넣고 지시약도 잘 기억해야 돼요. 지시약이 메틸오렌지입니다. 메틸오렌지 지시약이. 자, 그래서 2에서 3방울을 넣고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염산 1+1을 넣어서 pH 4 이하로 조절한다. 그래서 pH 4 이하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적색이 되는 시점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인데 우리가 10분간 가열 분해하는 것은 물중탕의 온도가 몇 도냐면 80도씨의 물중탕에서 10분간 가열을 해야 돼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매립한 평평한 지면으로부터 폭이 좁은 수로를 200m 간격으로 굴착하였더니 지면으로부터 각각 4m, 6m 깊이의 지하 수면이 형성되었다. 대수청의 두께가 20m이고 투수 개수가 0.1m/1이라면 대수청 폭 10m당 침출 수의 유량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출제되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답만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까우면 답만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49번 설러지 처리 공정의 단위 조작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러지 처리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설러지를 처리했을 때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농축, 그리고 우리가 안정화, 그리고 계량, 탈수, 건조가 되거든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혼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면 지정 폐기물의 정의 및 그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생활 폐기물 중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우리가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폐유나 폐상 같은 물질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물질이 있느냐면 의료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죠. 답은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답은 2차 및 3차 환경오염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 답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처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10만 미터의 삼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쓰레기의 밀도가 0.4톤/미터의 삼성이라면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하는데 kg/1일의 단위를 보면 kg/1이라는 게 뭐예요? 폐기물의 발생량이에요. 그리고 이는 인구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량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돼요. 따라서 지금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10만 미터의 삼성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10만.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또 보시게 되면 지금 단위를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미터의 삼성을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킬로그램이니까. 그래서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사용해요. 자, 밀도가 지금 0.4톤/미터의 삼성이에요. 0.4톤/미터의 삼성,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삼성. 그러면 0.4톤/미터의 삼성은 400kg/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400kg/m의 삼성을 곱하게 되면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이 나와야 돼요. 1. 근데 여기서는 주잖아요. 주. 일주일은 며칠? 7일.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을 보정하면 1이 나왔어요. 그럼 kg/1이 나왔죠. 그럼 이제 단위가 하나만 남았죠. 뭐? 인구수. 인구수가 얼마죠? 500만 명. 따라서 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kg/인일. 따라서 계산하면 1.14kg/인일이죠. 그래서 이 51번 같은 경우에서는 자주 출제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 풀기가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고상 폐기물을 정의했을 때 고형물의 함량 기준은 얼마인가? 우리가 폐기물은 세 가지로 나타내요.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고상 폐기물, 고체 상태, 액상 폐기물, 액체 상태, 반고상 폐기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는 반고상 폐기물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했을 때 반고상은 5% 이상 15% 미만이에요. 그러면 액상으로 내려가면서 고형물이 적어야 되죠. 고상으로 올라가면 고형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반고상이 5% 이상 15% 미만이니까 고상으로 올라가면 많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15% 이상. 액상으로 가면 줄어야 되니까 액상 폐기물은 5% 미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혐기성 위생 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혐기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분해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공기, 산소를 이용하게 되면 호기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색은 엷은 다갈색에서 암갈색을 보이며 색도는 2.0 이하이다. 답은 pH는 매립지 초기에서는 pH가 6에서 7의 약산성을 나타내는 수가 많다. 그리고 답은 COD라는 것은 유기물은 유기물인데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난분해성 유기물이라고 해요. 매립지 초기에서는 BOD 값보다 약간 적으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BOD 값보다 높아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해가 잘 되는 BOD가 많이 나오지만 서서히 침출수가 발생을 하면서 매립 시기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인 COD가 BOD보다 더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P라는 인입니다. 침출수에는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학적인 인 제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인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 자체에서 인의 함유가 거의 없거든요. 인이 함유될 수 있는 폐기물이 없어요. 그래서 침출수에는 인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 그리고 54번 폐기물 매립을 위한 파쇄의 효과로 틀린 것은 파쇄를 한다는 것은 입자를 작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겉보기 비중이나 겉보기 밀도가 증가, 비표면적이 증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가번 부등치마가 가능한 한 억제. 부등치마가 다시 말해서 집안 치마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밀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겉보기 비중의 감소가 아니고 겉보기 비중의 증가 또는 겉보기 밀도 증가. 그리고 균질화가 촉진되죠. 그리고 연소 효과의 촉진.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가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퇴비의 경우에 분해 효과 촉진.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말씀드린 것처럼 겉보기 비중, 겉보기 밀도, 비표면적은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해서 파쇄를 하게 되면 증가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5번. 소화조로 투입되는 휘발성 고용물의 양이 4,500kg/day이다. 이 분뇨의 휘발성 고용물은 전체 고용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분뇨는 5%의 고용물을 함유한다. 소화조로 투입되는 분뇨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소화조로 투입되는 분뇨의 양은 전체 고형물 양에서 분뇨의 비중량을 나눠줘요. 여기서 분뇨의 비중량을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고형물의 함량. 자,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쓰게 되면 그래서 함수율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비중량이라는 것은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따라서 지금 비중이 1.0인데 비중이라는 단서와 또는 그램 퍼 센치의 삼성으로 주어져 있으면 비중량이라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할 때 얼마를 곱해주느냐면 10의 삼성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고형물의 양이 얼마냐? 4,500kg/day. 자, 그리고 이 분뇨의 휘발성 고형물은 전체 고형물의 3분의 2라고 그랬어요. 4,500kg/day 중에서 휘발성분이 3분의 2가 된다고 해서 3분의 2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 고형물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휘발성 고형물은 전체 고형물의 3분의 2니까 전체 고형물은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3분의 2가 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 조건의 3분의 2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을 전체 고형물로 나타냈을 때예요. 그래서 휘발성 고형물은 전체 고형물을 기준했을 때 3분의 2. 근데 반대로 전체 고형물은 휘발성 고형물을 기준했을 때는 2분의 3이 된다는 거. 자, 나누기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이 1.0이니까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을 나눠줬어요. 그럼 킬로그램은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죠.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고형물의 함량이 5%. 분뇨는 5%의 고형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함수일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보정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면 135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겠죠. 출제 빈도는 낮기 때문에 5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버리셔도 돼요. 대신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간단한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론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6번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맞습니다. 다음에 타액 분비량 증가, 위액 산도 증가 맞죠? 답은 호흡수의 감소 및 호흡 깊이의 증가. 호흡수가 어때요?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호흡수가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호흡 깊이가 깊은 호흡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얕은 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호흡수가 증가하고 호흡 깊이가 작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혈당 상승 및 백혈구수 증가. 다시 말해서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상태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투과 손실이 32데시벨이 벽체의 투과율은 얼마인가? 그럼 투과 손실을 계산하는 식에 보면 10로그 투과율분의 1이라는 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투과 손실이 얼마예요? 32데시벨. 그럼 10로그 투과율. 여기서 투과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10의 x를 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투과율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데시벨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58번 음의 온도가 일정치 않은 공기를 통과했을 때 음파가 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 음파가 휘는 현상, 굴절이라고 그래. 굴절. 회절이 아니고 굴절입니다. 음파가 휘는 현상은 굴절.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한 장소에 있어서 특정의 음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대상 소음에 대한 갈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는 배경 소음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나번 배경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번 환경 기준 중에서 소음 측정 방법에서 소음계의 첨감 보정 회로는 원칙적으로 어느 특성의 고정에서 측정하여야 하느냐? 자, 이 문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데 그대로 문제와 답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따라서 A 특성을 이제 A 특성의 고정에서 측정을 합니다. 소음계의 첨감 보정 회로는 원칙적으로 A 특성의 고정에서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문제와 답을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리고 이 60번 같은 경우나 59번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 자체가 변형이 될 수가 없어요. 거의 정의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문제와 답만 기억을 해놔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공부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만 기억을 해도 되는 게 있고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